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체게바라 평전 장 꼬르미에가 지은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긴 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도 가야 할 길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에서 한번 끊었습니다. 네, 615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967년 2월 26일 리오그란데 강을 건널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벤 하민이 물에 빠졌다. 그는 허약하고 어리다. 승리하겠다는 의욕만 넘쳤지 모든 것이 서툴다. 우린 지금 리오그란데 강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고 있다. 이달의 동양. 프랑스인 드브레는 이미 라파스에 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면 야영 부대에 다다를 것이다. 행군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만 벤 하민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대원들의 사기가 또다시 떨어졌다. 볼리비아인들은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는 배고픔까지 겪고 있어서 사람들의 열정이 사그라들었고 그런 만큼 분열 양상도 뚜렷해졌다. 1967년 3월 1일 폴로는 자기 우유통을 가지고 있고 에우세비오는 우유통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벌로 한 끼 식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징후다. 1967년 3월 4일 작은 원숭이 2마리와 앵무새 1마리, 비둘기 1마리를 잡아와서 요리를 했다. 날이 갈수록 사기가 떨어지고 몸도 쇠약해진다. 다리에 부종을 앓기 시작했다. 1967년 3월 16일 우리는 말을 잡아먹기로 결정했다. 1967년 3월 17일 뗏목이 낭카우아수 강물 위로 떠내려 가다가 소용돌이를 만났다. 결국 배낭 몇 개, 실탄 거의 전부 총 6정을 잃었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967년 3월 19일 경 비행기가 우리가 있는 지역을 훑고 지나갔다. 이것은 단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지금 기지에는 프랑스인 엘 치노와 그의 동료들 엘 페라도, 타니아, 모이세스 게바라가 처음 데려온 멤버들이 있다. 1967년 3월 21일 치노, 프랑스인, 펠라도, 타니아와 하루 종일 토론을 하여 몇 가지 점들을 분명히 해두었다. 프랑스인은 이미 알고 있는 몬헤, 콜레, 시몬 레이에스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는 이곳에 있을 작정으로 왔지만 나는 그에게 프랑스로 돌아가 후원 조직을 결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쿠바에 들러달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한다. 나는 볼리비아 해방운동 후원을 위한 국제적인 모금을 부탁하기 위해 샤르트르와 비 러셀, 여기서 버트런드 러셀 같습니다. 영국분입니다. 이 사람은 버트런드 러셀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1967년 3월 23일 하루 종일 전투가 있었다. 코코가 달려와 무장한 소대가 매복에 걸려들었다고 알렸다. 당장에 60mm 박격포 3문, 모제르 총 16정, BZ 셋, UZIS, 우지스 셋, 무전기 하나, 장화 등을 전리품으로 얻었다. 7명이 죽었고 부상당한 포로가 4명, 부상당하지 않은 포로가 14명이었다. 하지만 식량은 하나도 빼앗지 못했다. 1967년 3월 25일 18시 30분에 대원 전원을 모아놓고 이 장정과 장정의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나는 마르코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를 파면했다. 그리고 미겔을 전위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프랑스인에게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회의를 통해 우리 조직을 볼리비아 민족해방군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1967년 3월 26일 아르가나라스의 감시 초소에서 30 내지 40명의 군인들과 착륙하고 있는 헬리콥터 한 대를 보았다. 1967년 3월 27일
오늘 그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했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동요했다. 바리엔토스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탈주자들과 포로들이 뭔가 불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 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도 잘 모른다. 정황으로 보아 타니아의 신원이 밝혀진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2년 동안 끈기 있게 준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우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출발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당통은 적잖이 실망하는 눈치였다.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우리는 공식 명령 1호를 작성하여 카미리의 기자들 손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1967년 3월 28일 라디오 방송마다 연일 게릴라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반경 120km 범위 안에서 2,000명의 군인에게 포위되어 있다. 포위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네이팜탄이 터진다. 이미 10명에서 15명가량이 희생되었다. 프랑스인은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맹렬하게 주장했다. 1967년 3월 29일 아바나 통신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정부가 베네수엘라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아르날도 오초아와 포마세비치가 함께하는 쿠바 게릴라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마련되어 야영지를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진지는 불편한 데다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었다. 이달의 동향. 게릴라 조직을 통합, 정리하고 쿠바에서 온 멤버들과 모이세스 게바라의 부하들을 편입시켜 정원을 보충할 단계이다. 쿠바에서 온 멤버들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게바라가 데려온 사람들은 확인해본 결과 대체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금 시작된 전투에서 적은 잘 짜인 규율과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엉성하게 포병을 배치해 되는 대로 발포하고 있는 꼴이다. 마르코스가 퇴각한 사건, 브라울리오 전투 등 여러 사건들을 전후하여 적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당분간 계속될 싸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우리를 고립시키는 통제 체제를 세우려는 경향. B. 국내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격. C. 농민을 소집할 시기로는 절대 적당하지 않음. 3월 6일에 쿠바인 마르코스 가로열고 안토니오 산체스 디아스가 지휘하는 소대의 전위대를 민간인 에피파니오 마르가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낭카우아수까지 이 소대의 뒤를 밟았고 카미리의 사단에 소대의 존재를 알린다. 11일에 서둘러 2명의 볼리비아인을 충원했는데 그중 다니엘은 중간에 떠나버린다. 그가 카미리의 병영에 가서 자세한 정보를 주는 바람에 볼리비아 군대와 정탐본부는 채가 볼리비아에 있다는 단서를 최초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타니아와 함께 프랑스인 레지 드브레, 아르헨티나인 시로 부스토스, 창이라고 부르는 페루인 후안 파블로 나바로의 존재도 알려진다. 인티페레돈 23일 있었던 전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부상자를 간호하고 군인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목적을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전투에 파견되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에 수긍하고 자신들을 포악하게 다룬 플라타 소령을 총살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24일 정부는 기지에서 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작은 마을 키미리의 차고에서 타니아의 지프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쿠바 음악 테이프 2개와 함께 피델의 연설이 녹음된 테이프를 찾아낸다. 이것은 나중에 타니아를 기소하는 증거품으로 사용된다. 타니아는 부스토스와 드브레를 야영부대 본부로 안내해준 다음 급히 라파스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라파스에는 그녀가 해야 할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월과 3월 2달 동안 채가 자리를 비우자 야영부대 전체가 느슨하고 방만하게 돌아간다. 당연히 경계도 게을리한다. 여러 서류나 간행물, 사진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곤 한다. 레지 드브레의 기록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말에 있었던 야영부대의 위치 노출과 적들의 군사동원에도 채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게바라 대장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왜 마르코스와 안토니오를 심하게 나무랐는지 모두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되돌아와 정부군의 공격에 앞서 야영본부를 더 먼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마르코스와 안토니오를 나무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시 데도로가 다시 전진할 것을 명령한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원들에게 전진을 명령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탈주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정부군이 진지를 점령한 후에도 야영지 근방을 빙빙 돌고 있던 채가 군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슬그머니 그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군의 기습 공격은 확실히 일대를 훈련장 또는 예비장소에서 작전장소로 변화시켰다. 후방에 진지가 갑자기 게릴라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군이 주도하였고 게릴라 지도부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수색에서 돌아온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일단 공격이 시작되자 채는 접촉을 끊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굶주림이 계속되자 많은 정예 대원들은 고된 탐색 임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도 전투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요아킴과 알레한드로 같은 지휘관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부종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부어 도착했다. 발이 아파서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없었다. 손가락도 부어서 집게 손가락을 방아쇠에 끼워 넣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탐색이 몇 주씩이나 계속되면서 과연 언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채 자신조차도 확신을 갖고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 지역을 샅샅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숲이 너무 깊어서 길을 제대로 알고 떠나는 것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접촉을 시도하려면 걷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롤란도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채는 전위 부대가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무장을 한 채 야스미엔토스 석유회사 직원이 사는 집에 들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직원인 에피파니오 바르가스가 카밀리 사구역 비밀 정보망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도시의 비밀 조직이 벌써 미국 대사관과 CIA의 수중에 들어갔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채는 이번 전쟁이 시기상조이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히려 발빠른 공격성을 보이며 전쟁에 뛰어들었다. 3월 23일 오후 코코 페레로가 숨을 헐떡이며 황망히 야영 부대에 뛰어들어와 정부군과 소대가 난카우아수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알렸다. 그때 몸을 해먹에 길게 누이고 책을 읽고 있던 채는 그 소식을 듣고는 책을 팽개치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이런 때를 위해 가방 속에 깊숙이 넣었던 시갈 하나 꺼내서 엄숙한 표정으로 불을 붙였다. 네, 이 앞에 지금 읽었던 게요. 제가 읽다가 목소리를 좀 바꿨는데 이게 지금 레지 드브레의 기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7년 4월 1일 이제 일기 내용입니다. 우린 또다시 암말을 죽여 차르키를 만들었다. 이제 암말은 6마리 남았다. 차르키는요, 햇볕에 말린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포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67년 4월 2일 오늘 떠나지 않고 내일 새벽 3시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1967년 4월 3일 우리가 매복 장소 앞을 지날 때 7구의 시체들은 완전히 해골만 남아있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통 카를로스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와 함께 계속 있던지 따로 떠나든지 구티에레스에게 가서 적당한 기회를 잡아보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3번째 제안을 선택했다. 1967년 4월 6일 초조하고 긴장된 하루였다. 4시에 우리는 난카우아수를 지났다. 8시에 롤랑은 우리가 금방 지나쳐왔던 협곡 맞은편에 군인 10여 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천천히 출발하였다. 그리고 11시에 위험지대에서 벗어났다. 1967년 4월 10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루비오 헤수스 수아레스 가요리 중상을 입어 목숨이 이태롭다는 우울한 내용이었다. 1967년 4월 11일 적군의 전체 손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사망 10명, 그중 2명은 중위이다. 포로는 30명인데 장교가 1사람, 하사관 몇 명, 나머지는 사병들이다. 특공 훈련을 받은 병사, 낙하산 부대원, 애송이인 그 지역 출신 병사들이 있다. 칠레 기자 한 사람이 우리 야영 부대에 대해 세밀하게 글을 썼고 내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수염을 깎고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이다. 1967년 4월 12일 나는 두불의 책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밑에 설명인데요. 혁명 속의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7년 4월 13일 동굴은 적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곳도 손이 닿은 흔적이 없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의자, 부엌, 화덕과 종자 주머니 같은 것들이. 미국은 볼리비아에 고문을 파견한 것이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게릴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베트남의 일화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67년 4월 15일 피델에게 보낸 글을 보면서 최근의 사건을 알렸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암호로 쓰고 있다. 저들이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다. 1967년 4월 17일 농민의 아들 중 하나가 사라졌고 아무래도 그가 밀고하러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번에야말로 프랑스인과 카를로스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 1967년 4월 19일 13시의 전 위대원들이 그리스로부터 온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로스라는 영국인 기자가 우리가 있던 곳에 도착했던 것이다. 라구니아스의 아이들이 그를 데려다 주었다. 그는 여권의 작업란에 학생이라고 쓴 것을 지우고 기자로 바꾸어 놓았다. 가로 열고 실제로 그는 자신이 사진 작가라고 했다. 괄호 닫고. 기자를 안내한 아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사실이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라구니아스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다스의 아들을 닥달하자 자기 형과 비데스의 농사꾼이 $500에서 $1,000 정도 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갔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영국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보자고 프랑스인이 제안했다. 카를로스는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고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4시에. 카를로스는 남기로 결정했고 프랑스인은 그의 뜻에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1967년 4월 20일 13시경에 100기를 꽂은 소형 트럭이 나타났다. 트럭에는 군수, 의사, 무유팜파의 신부가 타고 있었다. 신부는 독일 사람이었다. 안티가 무유팜파의 화해를 제의했다. 18시 30분 전에 우리에게 가져다줄 물품 목록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었다. 출발한 3사람이 무유팜파에서 붙잡혔는데 2사람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었다. 카를로스가 걱정된다. 당통은 잘 빠져나갔을 것이다. 1967년 4월 21일 라디오를 통해 외국인 용병 3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랑스인, 영국인, 아르헨티나인이었다. 1967년 4월 25일 우울한 하루였다. 아침 10시경에 폼보가 관측소에서 돌아와 군인 30명이 오고 있다고 알렸다. 우리는 야영부대로 오는 길에 임시 매복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급류 가장자리의 가파른 비탈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적의 전위부대가 나타났다. 지휘관과 함께 있는 독일 경찰견 3마리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측면으로 포탄이 계속 퍼부어졌다. 산루이스라고도 부르는 롤란도가 대퇴골이 부러지고 동맥이 끊어졌는데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게릴라 대원, 게릴라 부대의 기둥이었던 사람을 잃었다. 그는 아직 IT를 받지 못했을 무렵, 그러니까 4소대의 전령이었던 쿠바 대공세 때부터 이번 새로운 혁명 전투 때까지 나의 동지였다.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우리는 군인으로서 용감하게 죽은 그대의 작은 시신은 커다란 강철관 안에 누워있다는 말 외에는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베니뇨의 계산대로라면 우리는 거의 낭카우아수에 도착한 셈이다. 지금 우리는 2개의 탈출구가 모두 막혀있다. 이제 산을 타야 할 것 같다. 1967년 4월 26일 우리는 계속 코코가 만들어 놓은 오솔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가다 보면 이키리로 향하는 다른 길이 나올 것이다.
롤로라고 이름 붙인 사슴이 우리의 마스코트다. 이 녀석이 살아남을지 두고 볼 것이다. 1967년 4월 27일 밤에는 사정없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친다. 당통이 카미리 근처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발 고도 950m. 1967년 4월 29일 우리는 지금 단층이 없는 계곡에 있다. 코코는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횡곡을 보았다고 믿고 있다. 내일 우리 부대 전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1967년 4월 30일 우리의 마스코트 롤로가 죽었다. 성미 급한 우르바노가 롤로의 머리에 총을 쏘아 죽였다. 잡지 시엠프레가 바리엔토스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바리엔토스는 인터뷰 중에 양키 군사 고문단이 있었고 게릴라 부대가 볼리비아의 사회구조적 조건 때문에 생겨났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달의 동향. 모든 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어려움은 많다. 루비오와 롤란도의 비참한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 슬픔에 빠져 있다. 게다가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동지 몇 명은 병에 걸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나누어야 했다. 조직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어 적어도 대다수 사람들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농민 하부 조직을 발전시키는 일은 미적거리고 있다. 곧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통과 카를로스는 떠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과 성급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말리지 못한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희생되었다. 그래서 결국 쿠바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당통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내부 활동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카를로스. 이 두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4일 야영지가 군대에 점령당한다. 배반자 두 사람이 이곳까지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이다. 군대는 브라울리오 가로 열고 이스라엘 레이에스 중위 가로 닫고가 제대로 숨기지 못한 여행기록 수첩을 발견한다. 그래서 체는 전시명을 라몬에서 페르난도로 바꾼다. 18일 군에서 제공한 안내자와 함께 온 CIA 요원 조지 앤드류 로스는 라구니아스로 떠난다. 그의 수첩에는 체가 라몬이라는 가명으로 게릴라 부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타니아와 드브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게릴라 대원들의 가방과 옷에 화학물질을 뿌려서 경찰견들이 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특수 임무를 맡았다. 이것으로 25일 독일 경찰견들이 나타나게 된 경위가 확실히 밝혀진다. 20일 무유팜파 마을에서 레지 드브랭 가로 열고 낭통과 시로 로베르토 부스토스 가로 열고 펠라오가 영국인 기자 로스와 함께 붙잡힌다. 군의 계획은 낭통과 펠라오를 없애는 것이었다. 물론 로스는 아니었다. 그런데 프레센시아라는 신문에 붙잡힌 두 사람의 사진이 실리면서 두브레와 부스토스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던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 23일 랄프 W. 셀텐 장군, 그러니까 파피 셀턴은 산타크루스 근처 에스페란사 사탕수 단지에서 베트남에서 써먹었던 보이나스 베르데스, 이른바 그린벨의 침공작전의 준비훈련을 개시한다. 24일 미국의 정보 전문가인 테오도르 커시와 조셉 켈러가 CIA 요원인 에두아르도 곤살레스와 함께 와서 드브레스와 부스토스의 신문에 참여한다. 2차 대전 당시 리옹의 게슈타포였고 나치 당원이었던 프랑스인 클라우스 마르비도 이 자리에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바리엔토스 대통령의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드브레 앞에는 나서지 않았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드브레 앞에는 나서지 않는다. 4월 말에 부피가 큰 사진첩이 모든 포로들에게 돌려진다. 그 사진첩에 있는 사람 중 몇몇은 게릴라 대원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기소된 후 정부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진 중위 두 사람, 시베드라 아람벨과 호르헤 아얄라 차베스가 이리피티에서 10일에 죽었다고 볼리비아 기자 후안 호세 카프릴레스가 폭로한다. 그들 두 사람은 군대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최전선으로 파견되었다.
체가 게릴라 부대에 있다고 장담하는 카프릴레스의 탐방기사, 게릴레로 에로이코 가로 열고 게릴라 영웅이라는 기사는 게릴라를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기사는 곧 배포가 금지되었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볼리비아를 떠나게 된다. 한편 그 4월의 사태의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그 4월의 사태 국면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베니노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에게는 바리엔토스 대통령을 저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이 4월 10일이었다. 그는 우리를 찾고 있는 척후대와 함께 있었다. 그때 거의 그를 잡을 뻔했었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목을 가져다가 라파스의 대통령궁 정문 앞에 늘어놓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 그도 우리 손에 잡히면 총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1967년 5월 1일 가시덤불 제거제를 뿌렸지만 많이 나가지 못했다. 아직 물길이 갈라진 곳에 닿지 못하고 있다. 나토가 고무총으로 새를 잡았다. 이제 우리는 새를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1967년 5월 5일 우루스로 갈 생각이다. 우루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야영지 레지 드브레가 여기서 곰을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은 여기서 동물 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제 우루스란 게 스페니쉬로 아마 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이틀 먹을 양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옛 야영지까지 드브레가 게릴라의 지휘관이라는 혐의 내지는 게릴라를 조직한 혐의로 까미리 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내일 그의 어머니가 온다. 저들은 말썽이 생길까봐 이 사건을 덮어두려고 할 것이다. 1967년 5월 8일 로레도 가로 열고 정부군의 중위가 발포했고 그는 신병 2명과 함께 즉사하였다. 이미 밤이 되었고 우리 대원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 대원들이 정부군 6명을 생포했다. 1967년 5월 9일 우리는 4시에 일어났다. 괄호 열고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괄호 닫고 우리는 군인들과 얘기를 나눈 뒤에 이들을 풀어주었다. 1967년 5월 12일 쌀을 곁들인 돼지고기 요리와 고기튀김, 호박으로 식사를 준비하였다. 1967년 5월 13일 하루 종일 트림의 방귀에 토하고 설쌀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따로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소화시키느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1967년 5월 18일 오늘 처음으로 게릴라 부대에서 내가 이를 빼주었다. 그리고 캄파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 1967년 5월 20일 바리엔토스는 드브레가 기자 자격으로 이것에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회에 그의 사형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들과 외국인들 대부분은 드브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했다. 바리엔토스는 말도 되지 않는 빈약한 논리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1967년 5월 24일 드브레이에 대한 보호 요청이 제기될 것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1967년 5월 30일 유동액이 부족하다 보니 지프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다. 모두 지프에 오줌을 누웠다. 그래서 수통 하나에 남아있는 물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이달의 동향 1. 마닐라 라파스 호아킨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대원은 25명으로 줄었다. 2. 농민들은 우리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일은 끈기 있게 천천히 해내야 한다. 3. 콜레가 주선하여 당이 협조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폭적인 협조인 것 같다. 4. 드브레 사건이 과장되게 알려지면서 전투에서 10번 승리한 것보다 더 우리 운동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5. 대원들의 사기가 차츰 오르고 있다. 이런 강한 정신력을 잘 발휘하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6. 정부군의 체계가 늘 잡혀있는 것은 아니다. 군대의 전술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달의 새로운 소식으로는 로로의 투옥과 탈옥이 있다. 1월에 코참바에서 시위가 있었고 프렌사 리브레 가로 열고 자유전선 가로 닫고의 최초로 볼리비아 민족해방군의 공식 성명이 발표된다. 이것을 접한 각 나라의 방송과 전세계 통신사의 반응도 연이어 터져나온다. 7일 로로라고 불리는 게릴라 대원
호르헤 바스케스 미아나가 체포된다. 그는 CIA 요원 에르아르도 곤살레스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에르아르도 곤살레스는 능숙한 쿠바 억양으로 피델이 보낸 전령 행세를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체에 관한 소식을 들으려고 아바나에서 왔어. 그런데 여태껏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는 체 게바라 대장이 게릴라 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야 만다. 사실이 확인된 후 젊은 반역자는 살해당했다. 8일 생포한 군인 10명을 이튿날 풀어주었다. 바리엔토스는 라파스에서 야당과 광부 노동조합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당의 지도자인 마리오 몬헤와 호르헤 콜레도 체포 대상이 되었다. 메스쿠리 지역은 한 달 내내 공포에 떨었다. 그 지역의 많은 농부들이 겔라와 공모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문을 당했다. 볼리비아 기자 호르헤 로사가 산타크루스와 코참바를 잇는 도로에 18개의 군사용 바리케이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족학자인 젊은 프랑스인이 마모레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이 불순해 보인다고 하여 체포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5월에는 4구역과 8구역의 정부군 병력이 4,800명을 넘어섰다. 50명이 채 되지 않는 게릴라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1967년 6월 3일 차를 타고 지나가는 군인 2사람을 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1967년 6월 8일 우르바노가 오만불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고를 했다. 공교에 관한 소식, 광부들의 봉기 등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가 벼랑간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1967년 6월 13일 이 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연달아 발표되는 협약과 반대 협약은 재미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서 게릴라가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확실히 어떤 것인지 우리도 막연하다. 1967년 6월 14일 내가 곧 39이 된다. 시간은 어느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게릴라로서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그러나 당장은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다. 해발 고도 840m. 1967년 6월 19일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려면 그들을 짐승 몰듯 쫓아가야 한다. 그들은 작은 짐승들 같기 때문이다. 1967년 6월 21일 하루 종일 여러 개의 이빨을 뽑았다. 덕분에 내 전시명인 페르난도 사카무엘라스 가로열고 치과 의사란 뜻이 더 유명해졌다. 1967년 6월 23일 천식이 심각할 정도로 도지려고 한다. 치료약은 하나도 없다. 해발 고도 1050m. 1967년 6월 24일 라디오에서 탄광의 투쟁 소식을 들었다. 천식이 점점 심해진다. 해발 고도 1200m. 1967년 6월 25일 천식이 계속 도져 지금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해발 고도 780m. 1967년 6월 26일 아주 우울한 하루였다. 우리는 낯선 풍경과 맞닥뜨렸다. 사방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한데 강가 모래밭 위에서 내리쬐는 떼약볕을 받고 있는 군인의 시체 4구가 있었다. 그들의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자마자 양쪽에서 총소리가 터져나왔다. 투마는 간이 파열되었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수술을 받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나는 이 즈음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동지, 어떤 시련에도 신의를 잃지 않았던 동지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것만큼이나 가슴이 아프다. 1967년 6월 29일 자율규제 능력이 부족하고 걸음이 느리다고 대원들을 질책했다. 그리고 헛된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몇 가지 부칙을 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967년 6월 30일 현재 정치적인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한 오반도 가로 열고 정부군 사령관 오반도 칸디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한 오반도의 선언이다. 게다가 그는 군대가 게릴라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북미군의 가장 뛰어난 연대를 무찌른 베트콩의 지휘관들을 군에 편입시켰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레지드 브레가 한 말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아마도 레지드 브레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말한 것 같다. 이런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가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들은 내게 탄광촌 봉기의 주모자이고 탄광촌 봉기가
낭카 우아수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여전히 페르난도 사카무엘라스, 즉 치과의사 페르난도이다. 이달의 동향,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원의 수는 부상당한 폰보까지 합하여 모두 24명으로 줄어들었고 기동력도 떨어졌다. 2. 농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우리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3. 겔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슈퍼맨이 되어 있다. 4. 파울리노를 통하여 당과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실패했다. 5. 드브레는 계속해서 저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 대개는 나와 관련된 것이다. 나는 이 운동의 주모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에게 이로울지 해가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6. 게릴라 부대의 정신력은 강하다. 그리고 투쟁 의지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쿠바 대원들 전원은 전투에서 다른 대원들의 모범이 되어 주고 있다. 2~3명의 볼리비아 대원들만 무기력한 상태이다. 7. 정부 내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형편없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행하는 일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군대는 마을 사람들 전부를 밀고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군대가 무서워서든 우리는 목적을 왜곡하는 거짓말에 선동을 당해서든 누구나 밀고자가 될 수 있다. 8. 광산에서 이루어진 학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6일 우아 누니의 탄광 노동자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게릴라 부대와의 연대를 선언한다. 15일 노동자 조합은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19일 채는 모로코의 마을에서 치과의사 노릇을 한다. 거기에서 떠돌이 행상으로 변장한 스파이 3사람이 잡혔다가 풀려난다. 새로 게릴라 부대에 들어온 젊은 농부 파울리노는 도시 지역의 조직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코차밤바에 전령으로 파견되지만 군에 체포당하고 만다. 23일 광부들과 학생들이 새로운 방어 협약에 서명한다. 노동자들은 광산 지역을 해방구로 선포한다. 24일 성 요한 축일의 학살, 군대가 오루로 근처의 주요 주석 광산을 점령한다. 그레고리오 이 아르테 신부는 자신의 책 죽음의 전시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벌써 석 달째 낭카우아수에 있는 게릴라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광부들은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 중 몇몇은 게릴라 대원이 되겠다고 남동쪽을 향해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타비의 집회에서 처음으로 광부들은 게릴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군과 정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것 같다. 그때부터 군과 정부는 광산을 급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연유로 성요한 축일 밤 23일부터 24일까지 기차를 타고 도착한 군인들이 동맹 파업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그 와중에 26명의 목숨을 잃었다. 살해된 사람들은 대부분 광부지만 여자들과 아이들도 끼어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 200명 가까운 광부들이 군대로 끌려간다. 26일 피라이 근처에서 풀어준 스파이 3사람이 적에게 알린 정보 때문에 결국 세코강에 매복해 있던 투마를 잃게 된다. 6월에 군의 지휘관들은 본격적인 싸움을 벌일 목적으로 사구역 쪽으로 행군을 시작했고 1200명가량 가까이 병력을 증강한다. 게다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650명의 군 병력이 더 투입된다. 같은 시기 쿠바에서 체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심리전이 계속된다. 바리엔토스는 이 작전을 열렬히 독려한다. 1967년 7월 3일 모두가 관심을 보일 만한 사진 몇 장을 직접 찍었다. 우리는 주요한 세 과정, 즉 사진들이 어떻게 현상되고 확대되어 마침내 여기저기에 퍼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천식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 1967년 7월 8일 몸을 지탱하려고 주사를 몇 대 맞았다. 나중에는 900분의 1로 희석한 안양용 아드레날린 용액을 썼다. 파울리노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식약을 구하러 낭카우아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1967년 7월 9일 라디오에서 카타비
시글로 XX 그리고 코미볼의 광부들이 14개 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완패를 의미한다. 1967년 7월 10일 드브레와 펠라우를 신문한 결과가 좋지 않다. 무엇보다 그들은 게릴라 부대가 남미 대륙에 들어온 목적을 인정하였다.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1967년 7월 14일 PRA와 PSB가 혁명 전선에서 손을 떼었고 농민들은 팔랑해당과 동맹을 맺은 바리엔토스를 위협한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대원 숫자가 100명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1967년 7월 15일 소를 잡아 오랜만에 실컷 먹었다. 천식은 이제 좀 잠잠해졌다. 바리엔토스는 몇 시간 안에 우리를 소탕하기 위해 산티아 작전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1967년 7월 19일 실레스 살리나스 가로 열고 이 전 대통령 괄호 닫고는 게릴라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당을 위협하였다. 그는 국가 전체의 화합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전시태세에 들어갔다고 선언하였다. 한편으로는 탄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을 선동하는 듯 하기도 하다. 1967년 7월 24일 우리는 마닐라에서 온 긴 메시지를 해독하고 있다. 라울은 베트남에 가던 기사를 놓고 체코 사람들이 해설한 내용을 반박하였다. 요즘은 동지들이 나를 박훈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까지 흘린 피와 또 다른 베트남이 생길 경우 피를 흘리게 될 사람들을 불쌍해한다. 1967년 7월 26일 저녁에 7월 26일 거사의 의미에 대해 과두정치와 혁명의 교의를 상대로 한 반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델이 볼리비아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1967년 7월 27일 젊은 군인 8명이 함정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4명만 매복에 걸려들었다. 셋은 확실히 죽었고 나머지 한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천식이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 진정제도 바닥났다. 해발 고도 800m. 1967년 7월 30일 천식 때문에 무척 괴롭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 누구야? 트리나드 분견대다. 그리고 곧이어 총소리. 말을 관리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네그로는 자신이 적에게서 빼앗은 박격포와 도끼를 가지고 사라졌다. 나는 대원들을 재촉하고 폼보와 함께 달려갔다. 길이 끝나는 강의 협곡에서 다시 총소리가 났다. 코코와 홀리오와 미겔을 앞질러 보냈다. 그런 사이 나는 말을 몰았다. 라울이 숲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파초는 총알이 넓적다리와 고환을 살짝 스쳐서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상태가 심각하다. 게다가 윌리의 가방 속에 남아있던 플라스마를 잃어버렸다. 22시에 리카르도가 죽었다. 우리는 그를 강 근처에 묻었다. 군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었다. 1967년 7월 31일 작전 중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대원들에게 설명했다. 1. 잘못된 야영 위치 선정. 2. 잘못된 시간 활용. 그럼으로써 적들이 우리에게 사격을 하게 함. 3. 맹목적인 확신. 이 때문에 리카르도가 부상을 당하고 그를 구하러 갔던 라울마저 연달아 부상을 당함. 4.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결단력 부족. 약이며 쌍안경이 들어있는 배낭 11개를 잃어버렸다. 마닐라에서 보낸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 내가 주석을 붙인 드브레의 책, 트로츠키의 책을 비롯해 잃어버리면 위험한 물건들도 있었다. 이런 식의 정보 유출이 정부에 가져다줄 정치적 이득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정부군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부상을 입은 파초와 폼보를 합해 22명이다. 게다가 나는 천식 때문에 몸이 말이 아니다. 이달의 동향.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계속 연락두절 상태다. 2. 잘 알려진 나이든 농부들을 통해 신병을 모으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늘 농민 출신의 신병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두를
모두들 실감하고 있다. 3. 게릴라 부대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대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3 다음에요. 갑자기 6으로 띄었습니다. 4, 5가 없고요. 6. 군대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만 호전적인 분위기를 내뿜는 단결력이 있다. 7. 정치적 위기가 정권의 목을 죄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약하나마 지원을 끊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에게 그나마 미국의 지원은 상당히 큰 힘이 된다. 미국의 지원은 불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4일 밀가루 포대에 숨겨 무기를 실은 29량짜리 열차가 아르헨티나 푸쿠만에서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열차는 리키아카를 지나 국경까지 남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그 소식에 대해 여기저기서 비난이 빗발친다.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파라과이 대통령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게릴라들 때문에 남미 대륙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리엔토스 정부가 확고부동한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도 확실해진다. 6일 라파스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의 사마이파타를 점령함으로써 게릴라 부대는 적에게 적잖은 타격을 준다. 여기서 플로리다는요, 미국의 플로리다가 아니고 볼리비아의 플로리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마이파타는 볼리비아의 요충지라 할 만했다. 코차밤바, 오루로, 수쿠레와 라파스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마이파타는 자동차가 다니는 중계도시로서 게릴라 부대에게는 목적 달성에 요긴한 교두보가 되는 셈이었다. 10일 레지드 브레가 사실상 비난이나 다름없는 여러가지 억측에 대해 해명을 한다. 설사 우리가 부스토스 가로열고 펠라오와 같은 감옥에 수감됐더라도 같은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나는 단순히 그가 무유력한 남자, 위선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보다 몇 년 일찍 그를 알았던 채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채는 그가 첫인상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는 채에게 그런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위선자였다. 그는 정부군을 게릴라 야영지까지 데리고 왔고 동굴을 가르쳐 주었다. 동굴에서 사진이 발견되었고 사진을 가운데 타니아의 사진도 있었다. 나는 루벤 산체스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다. 그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부스토스가 하는 말을 엿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솜씨 좋은 초상 화가이기도 했던 그는 게릴라 부대원들의 얼굴을 그렸다. 14일 두 당이 권력과 결탁한 반동연합에서 탈퇴한다. 20일 게릴라 부대의 어린 신병 에우세비오와 칭골로가 냥카우아수 지역 티쿠차 전투가 한창일 때 혼란을 틈타 부대를 떠난다. 24일 채는 자신의 좀처럼 다시 읽겠습니다. 24일 채는 자신이 좀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그의 친구들을 빗대어 재치있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1967년 8월 1일 매복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 2개를 팠다. 해발고도 650m. 1967년 8월 3일 아주 느리게 전진하고 있다. 새로운 소식은 없다. 파초는 많이 회복되었다. 반면 나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노보카인 정맥 주사를 맞아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1967년 8월 8일 우리는 거의 꼬박 1시간을 걸었다. 내게는 1시간이 그 2배 되는 것 같다. 어린 한 마리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던 말의 목을 단숨에 칼로 내리쳐버렸다. 파초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어린 암말에게 한 행동이 내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를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간, 혁명가로 만들어주며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 자신이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싸움을 그만두어야 한다. 쿠바 사람들 모두와 볼리비아 사람들 몇몇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1967년 8월 10일 안토니오와
코가 후방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암사슴과 야생 공작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1967년 8월 12일 바리엔토스가 게릴라 부대원들의 섬멸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쿠바를 향해 위협성 발언을 시작했다. 1967년 8월 14일 여러 정보를 통해 우리는 동굴이 약탈당한 것을 알았다. 저들이 모든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갔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누군가가 발설한 것이 틀림없다. 도대체 누가? 모르겠다. 1967년 8월 15일 산타크루스의 라디오 방송은 군대가 무유판파의 그룹에 있는 두 사람을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호아킨의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는 지금 쫓겨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잡힌 두 사람이 몽땅 털어놓은 것이다. 1967년 8월 16일 암노새가 나뭇가지 끝에 찔리면서 나를 땅에 패대기 쳐버렸다. 1967년 8월 17일 칸바가 떠나고 싶어 한다고 인티가 전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몸이 아파서 더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투쟁에 대한 전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싸움에 겁을 내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차라리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이 부대 분위기를 쇄신하는 길을 터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호아킨과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 길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없다. 1967년 8월 19일 아르투로가 맥을 한 마리 잡았다. 그가 총을 7발이나 쏘는 바람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다. 맥을 잡은 덕분에 다음 식사감으로 리스트에 올라있던 백마가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여기서 맥이란 건요 동물입니다. 약간 그 돼지 같은데 코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그런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멧돼지 한 마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7년 8월 23일 험한 바위를 타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무척 힘들었다. 백마가 아예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녀석을 숲을 속에 숨겨두고 떠났다. 죽여보았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테니까. 드브레의 재판이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해발 고도 580m. 1967년 8월 24일 해가 떨어지자 대원들이 덧칠로와 잡은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콘도르와 썩은 들고양이였다. 모두들 남은 멧고기를 먹었다. 아직 강낭콩이 남아있고 사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칸바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정부군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 정도이니 말이다. 1967년 8월 26일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7명의 군인이 접근했지만 모두 도망쳐버렸다. 5은 강 아래로 갔고 2은 강을 건넜다. 매복을 책임지고 있던 안토니오가 너무 일찍 총을 쏘는 바람에 명중시키지 못했다. 덕분에 군인들은 지원군을 데리러 재빨리 빠져나갔다. 1967년 8월 27일 하루 종일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우린 지금 리오그란데 강 근처에 있다. 벌써 유몬을 지나왔지만 걸어서 건널 만큼의 물이 얕은 곳은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베니뇨, 냐토와 홀리오가 도착했다는 점이다. 1967년 8월 30일 상황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대원들 몇이 기절하였다. 미구엘과 다리오가 오줌을 마셨고 치노도 그들을 따라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설살하고 경련을 일으켰다. 우르바노, 베니뇨와 홀리오가 계곡 쪽으로 내려가 물을 찾았다. 해발 고도 1200m. 이달의 동양. 두말할 필요 없이 최악의 상태이다. 동굴은 모두 발각되었다. 거기에 있던 서류와 의약품을 잃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달 말에만도 2사람이 죽었다. 말은 잡아먹어 버렸으니 걸어서 행군을 해야 한다. 대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맨 먼저 칸바가 떠나겠다고 했다.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호아킨과도 마찬가지다. 게릴라들 중 붙잡힌 자들이 실토했다는 사실이 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다. 몇몇 대원들은 내 건강을 걱정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여전히 어떤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연락이 되리라고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2. 여전히 농민들이 동참하지 않는다. 최근에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3. 대원들의 사이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일시적이기를 바란다. 4. 부대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전투력도 부족하다. 4.1. 배신자 에우세비오와 칭골로가 군에 붙잡혀 레지드불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인 동굴에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 동굴은 야영지 근처에 있었다. 동굴에 감추어 두었던 서류들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도시 조직을 와해시키고 라이올과 구스만을 체포한다. 또 그때까지 진전이 없던 카미리에서의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두브레와 부스토스의 재판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여러 인사들과 기자들의 입국 자격을 심사하기 시작한다. 8월 8일 유명한 이탈리아 편집자 지안카를로 펠트리넬리가 라파스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비밀 요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책가 볼리비아에 쓴 일기를 출판하게 되는데 1972년 밀라노 근처에서 의문사한다. 변호사 조르제 피네, 인권옹호연맹 대표인 벨기에인 로제 랄르망, 파리 대학의 이과대학에 있는 자크 비네롱과 함께 온 프랑스 편집자 프랑스와 마스페로는 레지 드브레와 함께 호송된다. 마스페로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볼리비아에 대한 반국가 음모죄로 기소된다. 같은 달 새로 부임한 미국 외교관이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다. 비티우타스 담브리아 출신의 리투아니아인으로 CIA 요원이 된 그는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65년부터 67년까지 사이공에 있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사에서 정보 업무를 맡았었다. CIA는 각 나라의 주요 대중매체에 마음대로 사람을 침투시켜 게릴라 부대 행동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할 수 있었다. 8월 26일 미국 남부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사령관인 조지 포터 장군이 장성 2명과 대령을 동반하고 라파스에 도착한다. 볼리비아의 게릴라 부대와 군대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31일 바도델 에소의 매복지 리오그란데 강가에 도착한 호아킨의 후방 부대는 농부 오노라토 로아스의 안내를 받아 강물이 얕은 지역으로 간다. 그러나 정부군의 보병 부대가 그곳 강가에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7명의 게릴라 대원들은 강을 건너다가 쓰러진다. 쿠바 출신의 호아킴, 가로 열고 필로 아쿠냐 누네스 소령, 가로 닫고와 발레한드로, 가로 열고 구스타보 마친 오에드 데 베체 소령, 괄호 닫고 브라울리오, 괄호 열고 이스라엘 레이에스 시아스 중위, 괄호 닫고 타니아, 괄호 열고 타마라 분케르, 괄호 닫고와 볼리비아인 모이세스 게바라, 윌터 아란치비아와 전시명이 폴로인 아폴리나르 아키노가 그들이었다. 지금 사람 이름이 쭉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 참 우리와 달라서 복잡합니다. 네그로라고 부르는 페루 의사 레스티투토 호세 까브레로 플로레스와 볼리비아인 프레디 마이무라는 체포된 뒤 처형당했고 살아남은 볼리비아인 파코라고 불리던 호세 카스틸로 차베스는 감옥에 갇힌다. 체는 라디오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후방 부대 수색을 보류한다. 밀고자인 오노라토 로아스는 1969년 7월 14일 ENL 즉 볼리비아 민족해방군에 의해 처형당한다. 1967년 9월 2일 미겔의 지휘 아래 집 안에 매복해 있던 코코와 파블로, 베니뇨를 남겨두고 우리는 아침 일찍 밭을 향해 출발했다. 13시 30분에 총성이 울렸고 농부 한 사람이 군인 한 명과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폼보, 에우스타키오와 함께 보초를 서던 치노가 군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빼들었다. 군인은 위에 있는 그를 향해 총을 쏘며 몸을 피했고 폼보가 쏜 총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만 말이 죽고 말았다. 나는 노발대발 화를 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정부군들이 오노라토를 때린 데다가 집에 있는 것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오노라토의 아내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고 소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일주일 전에 소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오노라토는 바이에그란데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호랑이한테 물린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으로 카미리 지역에서 호아킨이라는 쿠바인이 지휘하는 10여 명의 대원이 전멸했다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고 지방 방송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1967년 9월 3일 우리 대원들이 개를 데리고 있던 군인 한 명을 죽였다. 군인들이 다시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포위했다. 하지만 저들은 대원들의 고함 소리에 저만치 후퇴하였다. 비행기가 이 지역 상공을 정찰하더니 정확히 난카우아수를 겨냥하여 폭격을 했다. 1967년 9월 4일 라디오에서는 페루 의사인 네그로가 팔마리토에서 죽었고 그 시신은 까미로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펠라우가 그의 신원 확인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인 것이다. 다른 사망 소식은 가공의 인물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다. 1967년 9월 5일 모로네 저택에 온 군인들에게 들킬 뻔한 것을 개들 때문에 겨우 모면하였다. 그들은 밤을 틈타 이동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해독한 전문에 따르면 OLAS 괄호 열고 1967년 8월 아바나에서 창설된 라틴 아메리카 인민연대기구.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독한 전문에 따르면 OLAS의 성과는 훌륭했지만 볼리비아 대표단은 한심했다. 볼리비아 공산당의 알도 플로레스는 자기가 ELN의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콜레 측 사람이 논의하러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사노의 집은 수색을 당했고 로사노는 피신했다. 사람들은 드브레를 교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전부이다. 분명 그들은 우리의 최근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1967년 9월 6일 베니뇨의 생일이 길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새벽에 가지고 있던 곡물을 빻아서 만든 차에 설탕을 넣어 마셨다. 조금 있다가 미겔이 대원 8명을 이끌고 매복 장소로 갔다. 그 사이에 레온이 어린 소를 데리고 왔다. 10시가 조금 넘어서 총성이 울리더니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총소리가 났다. 우리가 각자 배치된 자리로 갔을 때 우르바노가 달려왔다. 그는 개들을 데리고 오는 정부군 척후대와 맞닥뜨렸다. 1967년 9월 7일 라크루스 델 수루 라디오 방송에서 리오그란데 강 연안에서 여자 게릴라 대원 타니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식은 네그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큼 충격적이다. 시신은 산타크루스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혼자였다고 한다. 1967년 9월 8일 바리엔토스는 내가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 떠돌고 있는 모든 것이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라디오에서 보도했다.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는 나를 죽이거나 생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만 달러 괄호 열고 4,200 US 달러를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5만 달러는 미국 돈으로는 4,200달러만 되는 겁니다. 1967년 9월 12일 오늘은 하루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슬프고도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 시작되었다. 정확히 6시 기상시간에 에우스타키오가 내게 와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알려주었다. 이것은 전투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모두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에우스타키오가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원들의 정신상태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는 신호이다. 바리엔토스의 현상금 제안에 세상이 떠들썩해진 것 같다. 어쨌든 우리에게 호의적인 어느 기자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데 비해서 4,200 US 달러란 현상금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라 아바나 라디오 방송은 OLAS가 ELN으로부터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적 같은 텔레파시가 통했던 것이다. 1967년 9월 13일 라디오에서 들은 유일한 소식은 저들이 드브레의 아버지에게 위협사격을 했고 변호를 위해 준비한 서류를 모두 압수했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서류를 빼앗으면서
서류들이 정치 팸플릿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1967년 9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로욜라가 감금되었다는 보도를 들었다. 아마도 사진 때문인 것 같다. 남아있던 황소가 죽었다. 해발 고도 780m. 1967년 9월 16일 하루종일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다. 1967년 9월 22일 저녁에 인티가 알토세코에 있는 교실에 마을 주민들을 모이게 했다. 그곳에서도 그는 놀라서 입도 번금 못하는 15명의 농민들에게 우리 혁명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 학교의 교사만이 겨우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서 우리가 마을에서 전투를 벌일 것인지 물어봤다. 그는 어린 아이같이 순진하면서도 한편으로 교육받은 야근 농부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껄렁해 보이는 한 사내가 안내를 맡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우리가 야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교사를 경계하라고 충고했다. 1967년 9월 25일 우리는 일찌감치 푸히오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 어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군 방송인 라디오 벤바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게라스 마을의 읍장이 근처에 있다. 나는 그를 잡아오라고 대원에게 명령했다. 안티와 나는 캄바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푸카라 근처 라이게라가 보이는 곳까지 그가 우리와 함께 가기로 하고 거기서 그는 산타크루스로 떠나기로 합의하였다. 해발 고도 1800m. 1967년 9월 26일 참담한 실패였다. 새벽녘에 우리는 피카초에 도착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곳은 우리가 여태껏 올라갔던 곳 중 가장 높은 해발 2280m이다. 농부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내가 머지않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오반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라이게라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삽시간에 달라졌다. 남자들은 오간데 없고 여자들만 있었다. 코코가 전화가 있는 전신기사의 집으로 가서 22일자 전문을 받아왔다. 바이에그란데 부읍장이 읍장에게 그 지역 사람들이 게릴라 대원들의 거처를 알고 있고 바이에그란데에서 모든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는 내용이었다. 전신기사는 도망을 쳤지만 그의 아내는 아무도 전화를 쓰지 않았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13시 30분경 내가 언덕 꼭대기를 향해 출발했을 때 산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대원들이 매복에 걸려 들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마을에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대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리오그란데 강으로 가는 길을 퇴로로 지정했다. 잠시 후에 부상을 당한 베니뇨가 오고 아니세토와 파블리토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돌아왔다. 미켈, 코코, 훌리오가 죽었고 캄바는 배낭을 버리고 사라졌다. 후방 부대는 신속하게 길을 따라 떠나고 나는 노새 2마리를 데리고 그 뒤를 따랐다. 뒤에 온 사람들은 총격으로 늦어졌고 인티는 연락이 끊겼다. 매복 장소에 30분 동안 그를 기다리면서 계속 산에서 퍼부어대는 적의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그를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곧 우리와 다시 만났다. 그제야 우리는 레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인티는 오솔길에서 그의 배낭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오솔길을 따라 떠났을 것이다. 우리는 계곡에서 급히 걸어가는 한 남자를 보았고 그가 바로 레온일 거라고 짐작했다. 우리는 정부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노새들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도록 놓아주었다. 그런 다음 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협곡 쪽으로 계속해서 갔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12시에 우리는 잠에 골아떨어졌다. 1967년 9월 27일 라디오는 우리가 갈린도 부대와 국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3사람이 죽었는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바에그란데로 옮긴다고 했다. 그들은 캄바도 레온도 잡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코코가 죽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물론 미겔과 훌리오도 훌륭한 투사였다. 1967년 9월 28일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한순간 모든 게 끝장이라 생각했다.
10시에 군인 46명이 배낭을 메고 바로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좋기 100년은 흐를 듯한 기분이 들었다. 12시에 다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77명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순간에 총성이 울리는가 싶더니 군인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장교가 협곡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있는 쪽인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무선으로 교신을 하는 듯 했는데 교신 내용이 무척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1967년 9월 30일 아침에 칠레의 라디오 발마세다 방송이 군대의 공식적인 소식통을 인용해 체 게바라가 협곡에서 추격을 당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달의 동향. 이달은 전력을 만회하는 달이 될 수도 있었다. 사실상 거의 그렇게 되는가 싶었는데 군의 매복에 걸려들어 미겔, 코코, 홀리오가 죽고 완패했다. 그리고 연달아 레온을 잃으면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칸바가 사라진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게다가 다른 그룹의 대원들이 죽었다는 불길한 소식마저 들려왔다. 그렇다면 그 그룹은 와야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7명이 죽었다는 소식은 거짓일 수도 있고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대와 접전을 피한 소그룹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투에 더 유리한 적을 찾아 숨는 것이다. 그런 다음 비록 라파스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이 와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남은 대원들은 여전히 의지가 굳건하다. 다만 윌리에 대한 의혹은 거둘 수가 없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 준비가 한창인 때를 이용하여 혼자서 도망쳤다. 베니뇨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한다. 남은 사람은 22명이었다. 채를 제외한 21명 중에서 20명이 끝까지 채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칸바만 다른 투쟁 방식을 택했다. 그는 총을 들고 따로 우리를 따라다녔다. 우리 20명은 채와 굳게 맺어져 있었다. 약품도 바닥났고 먹을 것도 없고 4-5명은 부상을 당했고 5명은 병을 앓고 있었다. 칸바는 볼리비아 당 중앙위원회의 멤버로서 해방투쟁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으로는 다소 다른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우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우익 쪽 사람들은 그가 결단력이 없고 소심하다면서 자익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웨덴까지 갔다. 레지 드브레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확실히 우리 쪽 사람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그를 높게 평가한다. 그는 혁명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혁명을 위해 우리와 함께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18일 엘 디아리오라는 신문에는 부통령인 루이스 아돌프 스틸레스 살리나스와 미국 출신의 교관들이 훈련을 마친 군인들에게 수료증을 주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마지막으로 640명의 군인이 제복에 녹색 베레모를 쓰고 행진을 했다는 것이다. 22일 체와 인티가 말했던 알토셋의 마을에서 게릴라 부대가 처음으로 정치적 모임을 갖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읍장은 바이에그란데 인근 주둔 부대의 게릴라 부대를 밀고 해버린다. 26일 1966년 초부터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시작한 핵심 책임자이자 인티의 형제인 코코 페레도 이외에도 쿠바인 미겔 가로 열고 마누엘 에르난데스 대위 가로 닫고와 볼리비아 대학의 간부 홀리오 가로 열고 마리오 구티에레스 아르다야 괄호 닫고가 눈을 감는다. 남은 대원은 모두 19명이었는데 그중 베니뇨는 부상을 당했고 쿠바 의사 모로는 중환자였다. 28일 정부군은 게릴라 부대를 떠난 칸바와 레온을 체포한다. 나중에 피델 카스트로는 그들이 적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은 인원은 17명이다. 1967년 10월 1일 나는 하루 이상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위치가 좋고 확실한 퇴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보면 적의 동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해발고도 1600m. 1967년 10월 3일 드브레가 인터뷰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었다. 도전적인 한 학생을 상대로 그는 용기 있게 소신을 피력했다. 해발고도 1360m.
1967년 10월 4일 18시에 협곡을 벗어나 19시 30분까지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걸었다. 그 시간이면 주변은 완전히 깜깜해진다. 우리는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꼼짝도 않고 있었다. 라구니아스에서 파디아에 이르는 제4구역 참모본부에 전진기 위치가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게릴라들이 몸을 숨겼으리라 짐작되는 세라도 지역을 더 철저하게 수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방송은 또 제4구역의 부대가 나를 생포하였으며 카미리에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술 더 떠. 만약 제8구역에서 잡혔으면 산타크루스에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발고도 1650m. 1967년 10월 6일 칠레 라디오 방송은 뉴스를 보낼 때마다 검열을 받는다. 1800명의 군인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보도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해발고도 1750m. 1967년 10월 7일 우리가 게릴라 작전을 시작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다. 11개월이 그럭저럭 별일 없이 끝나가고 있었다. 12시 30분에 어떤 나이든 여자가 우리가 야영하고 있는 협곡에 자기 양들을 몰고 올 때까지는 그랬다. 그때 그 노파를 잡아두었어야 했다. 여자는 군인들과 관련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노파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들 있는 곳에 가본 지 오래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만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게라스에서 4km, 하구에이에서 4km, 푸카라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했다. 17시 30분에 인티, 아니세토와 파블리토는 그 여자의 집에 있었다. 그녀에게는 난쟁이에다 정바가인 딸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50페소를 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여자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17명은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출발했다. 행군은 무척 고통스럽다. 협곡 여기저기에 지나간 흔적을 많이 남겼다. 2시에 행군을 중단하고 쉬었다. 한 발짝도 더 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밤에 걸어야 할 때는 엘치노가 정말 큰 짐이 된다. 포위당한 우리 대원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250명의 군인이 우리가 피신해 있는 아세로와 오로 사이의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수상쩍은 정보가 군에서 흘러나왔다.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소문인 것 같다. 해발고도 2000m. 네, 꽤 긴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라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독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